정치부심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함께 하신 분들, 저기서부터 가나다 순이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우리, 예.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아, 형님, 한 10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머리에 지금 들어가진 한 않습니다. 1초 정도 저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니, 영어는 머리에 잘 안 들어가요. 그래요? 예. 자,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멜빵 패션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좋습니다. 예. 좀 이따 설명해요. 지금 해요. 이따 할게요. 예. 예. 자,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김용남 전 의원하고 또 방송 같이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했어요 오늘도. 아, 그래요? 네. 어디서? 오늘은 오태훈의 시사본부 했고 거의 매일 하나씩은 하시네요. 저녁 예. 때는 시사자켓에서 진수희 의원하고. 진수 의원하고. 아, 그래. 짝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최민희 전 의원님이 그 용남이 형하고는 뉴스공장 그리고 네. 시사본부 또 어디서 또 한번 붙지 않았어요? 그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쇼. 그다음에 예. 백분 토론. 백분 백분 토론에서도 붙으시고. 아니 혹시 뭐 세트 메뉴로 이렇게 뭐 한번 딱 섭외가 가면은 두 분이 자동으로 컨택이 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두 분이 카톡방에 따로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 거기 섭외를 볼 수도 이제 있겠네요. 끌어줄까 뭐 이렇게. 제일 기가 막힌 건 부부냐고 묻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부부가 아니라. 예. 예. 너무 실감나게 싸워서 부부인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서 제 얘기 안 했다가 어떤 할머니가 저에게 왜 이렇게 남편한테 공개적으로 대드냐고. 그리고 이렇게 여자가 따박따박 남편한테 말대꾸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시구나. 예. 아니, 그래서 뭐 실제로 좀 이렇게 뭐 사적으로도 좀 친하게 지내시는 아니죠. 분이세요? 전혀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아니에요. 또 그렇군요. 김남국 변호사는 김용남 전 의원을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더라고. 또 그런 사람도 예.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민희 전 의원님하고 김용남 전 의원은 부부가. 배일집 배현정 정도. 그렇죠. 배일집 배현정은 부부가 아니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니, 부부로 알려진. 김한국, 김미화 그렇지. 이런 수준으로 보시면 스리랑 부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 개그맨에서 이제 시사평론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황현희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아이고 무슨 시사평론입니까? 개그 평론 같다. 개평. 개평도 있어요. 개평으로. 예, 개평도 있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 오늘 또 정치부심 한 분이 좀 빠져가지고. 조촐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한 분이 오늘 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그렇습니다. 나오셨는데. 네네. 예. 검찰에 불려갔던 소문도 있어요. 예, 검찰에 불려갔던. 요새 하도. 한 120시간 이제 조사를 받으려고. 오. 예,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 이제 광고부터. 자, 이 물이 그 시걸포 샤워 정수기에서 떠온 물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요? 시걸포 샤워 정수기. 샤워 정수기가 있습니다. 샤워 정수기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렇군요. 우리가 마시는 물 정수기는 많이 봤어도 이 시걸포 샤워 정수기는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이름이 계실 거예요. 마음에 듭니다. 시걸포. 예, 그렇습니다. 보랄 이유로. 그렇습니다. 아주 시걸포 이 마음에 듭니다. 시걸포. 예. 제가 어떤 분 얘기 들었는데 예. 제가 이 방송에서 시걸포라고 한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컬러링으로 만드신 분이 있대요. 자,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이 시걸포. 예. 다시 한번 네, 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걸포. 예. 많이 활용하시기 지금 바라겠습니다. 시걸 같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마시는 정수기는 있어도 샤워할 때 정수기. 그건 사실 좀 우리가 아무리 수돗물을 불신해도 그렇지 네네. 씻는 것까지 이렇게 이 시걸포 샤워 정수기 같은 정수기를 이용해야 되느냐. 필요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거의 샤워하다 먹어도 되는 수준 아닙니까? 아니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물로 쓰셔도 됩니다. 네네. 마시는 물로 써도 돼요. 이 시걸포 샤워 정수기가 그래서 수돗물 문제가 많이 보도된 바 있는데 뭐 인천 쪽이죠? 그렇습니다. 인천 예. 쪽에서 붉은 수돗물로 꽤 큰 사건이었죠. 예. 근데 그런가요? 이게 말이 돼. 네. 이게 특히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 어. 키우는 어머니들에게는 네.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아토피를 극복하는 과정에 책도 냈어요. 힘들죠. 오 진짜요? 예. 오. 어려운 과정이죠. 해맑은 피부를 되찾은 아이라는 책도 냈어요. 야, 근데 그러셨구나. 아토피가 현대의학이 아직 고치지 못하는 난치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과 뭐 목욕과 네. 피부 관리로 고치는 아유, 책을 썼는데 세상에. 그때 예.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목욕입니다. 목욕. 네, 그래서 목욕물을 뭘 할 것인가. 어. 그래서 약수를 떠다가 목욕시키는 어머니들도 계셨고. 또 끓여서 하시는 네, 분도 끓여서 식혀서 하는 분도 매번. 계셨고. 네, 매번. 아유, 왜냐하면 세상에. 아토피 아이들이나 피부가 약한 아이들은 그 수돗물 속에 소독약에 반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걸포가 보니까 오염물질이 99.99999%. 시걸포가 아니라 시걸포라고 하셔야 돼요. 시걸포. 예. 네. 한번 해주세요. 예. 시걸포. 예, 그렇죠.
해주셔야 돼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렇게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정수해주면 피부 약한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 그다음에 갓난아기들도 목욕시킬 때 그렇죠. 되게 걱정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연로한 부모님들, 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그 저희 집에도 그 막내가 이제 아토피가 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시걸포 샤워 정수기를 쓴 이후로 집에 있습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오, 네네. 예, 안심하고 또 샤워를 할 수 있게 됐고, 자 이게 사실 그 미세먼지와 염소 제거에 탁월한 성능을 확인받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항공기의 70%가 이 시걸포 샤워 정수기를 쓰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먹는 물 정수기인데 그러니까요. 그때는 또 뭐 사실 항공기에서 샤워할 일은 없잖아요. 네네네. 예. 맛이 있어요. 1등석에는 있어요. 있어요? 아, 있습니다. 예. 1등석 타봤습니까? 듣기만 했습니다. 듣기만 했고. 예, 이야기만. 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비즈니스도 거의 못 타봤는데. 뭐, 예. 그밖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서울의 강남 고급 아파트 단지 그 타워 팰리스 거기서도 이 시걸포 샤워 정수기를 일괄 설치했는데 가격은 좀 아, 비싸지만 이거 좀 고급인가 봐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만큼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상품입니다. 네. 시걸포 샤워 정수기 미국 제너럴 이콜로지사가 독자적인 정화 매체인 스트럭처드 매트릭스를 응용해서 물의 오염물질을 99.99999% 제거한다고 합니다. 스트럭처드 매트릭스는 뭡니까? 처음 읽어봤어. 예. 뭐 예. 근데 있겠지 예. 뭐.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어본 거예요. 예. 자, 원래는 마시는 물 정수기에 특화된 상품이었는데 이 씻는 물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시걸포 샤워 정수기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시걸포 샤워 정수기로 나온 물 그거 그냥 마셔도 돼요. 그것도 사실 마시는 정수기예요. 마실 수 있는 물로 샤워를 한다라고 우리가 개념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부자들이나 이건희 그 회장님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런 혜택을 입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 시걸포 샤워 정수기가 시판돼서 대중화됐군요. 예. 대중화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걸포 샤워 정수기 현재 판매가가 78만 원. 1년에 한 번 교체하는 카트리지 가격은 10만 원대. 하지만 김용민닷컴에서 즉시 적립금 9만 원의 혜택을 받으시면 69만 원. 하필 더 69입니다. 네. 69만 원에 주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숫자에 의미 부여는 하지 마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그 물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스트럭처드 매트릭스를 응용해 걸러낸다 그랬잖아요. 오, 네, 그러니까 물을 정화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 역삼투압 방식이 있어요. 그렇지. 많이 들어봤어요. 이온화해서 추출해내는 방식. 네네네. 그다음에 그 맥반석 정수기 이런 거 들여보셨죠? 네네. 그거는 맥반석에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맥반석이 오염 물질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걸포라는 것이 이 스트럭처드가 이렇게 구조화된 매트릭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맥반석 효과하고 같을 것 같은데 좀 더 과학적으로 정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가가 오셨구나. 네, 오늘. 그래서 야. 이거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깐깐한 정수기들이 되게 비싸요. 130만 원, 250만 원짜리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네. 물론 이제 우리 형편에서 수입해서 보면 우리 치고는 비싼 우리한테 거죠. 비싸지만 예. 그러나 다른 이제 이 정도의 그 성능을 가진 정수기들이 네. 굉장히 비쌉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그거 쓰거든요. 수도꼭지만 바꿔가지고 왜 필터 끼는 거 있잖아요. 하얀 거. 네. 근데 사실 그건 뭐 별 소용이 나는 소용 없어요. 난 사실 아니야, 모르겠더라고. 그래도 그거를. 플라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효과. 믿고 하면 또 되고. 예. 근데 네, 이거는 믿어야겠구나 그러면. 예. 일단 걸러내는 정수기를 저희가 많이 권했거든요. 왜냐하면 역삼투압 이온해서 걸러내는 거는 H2O 먹는 거기 때문에 예. 물은 H2O만 먹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칼슘, 칼륨 등등 네. 우리가 미네랄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미네랄을 남기는 방식이 걸러내는 방식이에요. 전문가 제대로 오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 이것도 뭐 미디어와 관련된 건데 모 지역 방송 같은 경우 서울에 그 메인 스테이션이 있고 그 지역에 있는 방송인데 네네. 지역 방송 기자들이 중앙 방송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개 무슨 천재지변, 큰 비, 뭐 그렇죠. 태풍 이럴 때나 이제 지역 방송 기자들이 동원되는데 지역 방송 기자들이 이제 자체 취재를 해서 만든 리포트 이런 것들은 서울에서 안 쳐줘요. 안 쳐주죠. 대단히 잘못된 관행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대방 특종을 하나 낸 게 있는데 네네네. 춘천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기자가 어떤 걸 취재를 했냐면은 그 예전에 그 저기 정수기 있죠. 정수기 아시죠? 네. 이게 그 뭐야 그냥 어디서 가져온 정수기가 아니라 수돗물하고 연결해서 네, 마시는 네, 그 정수기. 네, 네. 근데 그 정수기가 잘 팔렸어요. 왜 잘 팔렸나 봤더니
마시면 그렇게 달달해. 어허. 무슨 맹물이 그렇게 달달한 거야? 뭐야? 알고 봤더니 거기다 필터에다가 설탕을 넣는 거야. 아이 농담하지 말고. 아니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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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이가 아니면 없다. 단맛 나는. 아니 설탕. 그래서 딱 그 기자가 그 취재 그런 게 기자가 있었어요? 예. 열어봤더니 그냥 벌레가 드글드글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사가 사실은 중앙에 나가도 뭐 될 예. 텐데 지역 방송 기자가 만들었다고 발설을 합니다. 신개념이네. 네,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거 있었죠. 아, 있나요? 동양대에 네네. 그 조국 장관의 딸이 참여했던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없다고 난리 쳤잖아요. 예, 최성애 예. 총장이. 예. 네네네. 그런데 그 대구 MBC에서 그 프로그램이 있었다 네. 밝혀냈잖아요. 예. 아 그렇군요. 손혜원 의원도 SBS 한참 당할 할 때 때 광주 그 목포 MBC가. 근데 서울에서 안 받아줬는데도 목포 MBC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네. 많이 보시고 오해를 많이 푸셨던 기억이 또 저희도 있습니다. 예, 지역 방송에 귀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겠네요. 세월호 때도 그랬습니다. 네, 세월호 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목포 MBC예요. 네. 광주 MBC고. 그렇죠. 예. 자, 물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김용민닷컴에서 시걸포 샤워 정수기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정치부심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그러시죠. 조국 예. 법무부 장관 관련한 이야기를 도대체 몇 주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달 반이에요 이제 네. 거의. 예. 아니 일단 김성현 보좌관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이? 검찰이요 아니면 정부가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이제 변곡점은 넘어갔다고 보고요. 변곡점? 예. 어떤 변곡점? 그러니까 기세가 서로 완전히 부딪히고 있는 기세였는데 일단 서초동하고 광화문이 양쪽 다 집회는 이번 주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네. 1차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그렇죠.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켜보겠다 그래서 서초동은 이번에 제목을 최후 통첩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하라라는 지상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고 10월 26일이 되면 패스트트랙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사법개혁 같은 경우는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개혁과 분리해서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시기상 조건은 맞아 들어가고 있고 네. 검찰도 검찰 나름대로 개혁안을 내고 있는데 뭐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드리겠습니다만 검찰도 개혁안을 내고 법무부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오늘 이제 뭐 이런저런 일고 부딪히면서 오늘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하는 게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을 하냐 마냐가 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아 그래요? 시작하고요. 예. 끝내 청구? 근데 이제 구속영장을. 그것은 제가 보기에 한 절반 정도는 일부 언론의 간절한 바람으로 읽히는데 아니 이렇게 수사를 했으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고 다음 주 초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청구한다면. 근데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영장을 청구를 할 내용이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하면 의미 내용이에요? 그것이 가지는 또 역풍도 있기 때문에 근데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표창장도 그렇고 펀드 문제도 그렇고 딱히 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 없는 상태인 것이 많이 드러난 뭘로 거예요. 구속력을 영장을 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지금 가요. 보니까 말이죠. 사모펀드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건데 네. 건이 잘 보이질 않아. 예, 하여튼 그렇게 돼서 이런 명확하게 것들이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번 주 다음 주를 정점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든 1차 정리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디테일한 얘기는 또 이제 뭐 활력이 워낙 이게- 많으니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2달 전부터 들은 얘기가 뭐냐면 검찰이 꺼내 마지막 카드가 있다. 한 칼이 있다. 지금 아무 얘기도 알리지 않은 한 칼이 있다. 이런 얘기가 파다합니다. 아, 그건 제가 그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건 100% 거짓말이다. 아 그래요? 그래요? 벌써 한 칼은- 꺼냈죠. 한 칼은 맨 앞에 끈에서 조국 장관 후보 시절에 낙마를 시키는 것이 검찰로서는 가장 깔끔한 그렇지. 수였고 뭐 우리가 좀 저기 생각한 건 검찰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짓이겨서 정말 그 생명을 끊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칼을 들면 너희들이 쫄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안 쫄아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마지막 남은 한 방 있다는 얘기는 저도 지금 2달 넘게 듣고 있는데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건 있었으면 진작 나와서 맞아요. 거 네. 까고 조국 장관 후보 시절에 그거 보고 아이고 이건 내가 할 말 없다고 그러고 접고 내려가는 게 원래 가장 아름다운 수순이었습니다. 저는 저 한 칼은 나경원 그 원내대표가 청문회 한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 한 칼이 있었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더라고요.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게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현재 상황.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아까 팽팽하게 맞섰다고 했는데 팽팽하게 맞선 적이 없죠. 일방적으로 일방적이었지, 그냥 일방적으로 네. 조국 장관 내가 두들겨 맞았죠. 네네. 그리고 그것은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요즘 합니다. 문준용 씨가 대응하는 걸 보면 저는 문준용 씨가
맨 처음에 뭐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마디 하면 반드시 한마디를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 하태경이 얘기하면 반드시 대응을 하고 하태경이 받아쳤죠. 또 얘기하면 또 네. 받아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보도를 보시면 어떻게 나냐면 VS로 나요. VS는 그렇죠. 무슨 뜻이냐? 프레임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준용 씨가 대응하지 않고 내가 대통령 아들인데 왜 대응을 해? 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들은 아들 딸은 공인이니까 좀 점잖게 있어야 된다. 거의 대응 안 했죠. 그래서 예.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다면 저는 지금 문준용 특검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 문준용 씨가 질질 끌려다녀가지고. 네네. 끌려다니는 게 아니지. 그냥 일방적으로 프레임에 빠지는 거죠. 문준용 특혜, 권력형 개입. 만약에 대응을 안 했다면, 네. 그 조국 장관 딸도 그렇게 대응했다면 어땠을까? 문준용 씨처럼. 저는 그래서 지금 아쉬운 점은 초기에 그렇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시간을 보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고발이 들어가고 피의자가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피의자가 되는 순간 대응 못 하거든요. 이렇게 그쵸. 된 거고 만약에 문준용 씨도 한 두 번만 대응 안 하고 끌려갔으면 네네네. 또 누군가 고발합니다. 그럼 피의자가 돼요. 그럼 지금처럼 따박따박 대응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게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너무 초기에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의 사실. 그래서 괴벨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처음에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의심해. 네.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면 부정해. 그런데 또 거짓말을 하면 믿게 된다. 네네. 그렇지. 지금 그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사회에. 그래서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는데 이렇게 보면 죽어도 이거는 정말 못 참겠어. 그런 것만 대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참다 못해서 하나 결국에 한 거죠. 하고, 예. 예, 그게 이제 그런 예를 들면 개념이었죠. 동양대에 WFM 관련 자문료 받은 거, 예, 그거를 동양대 신고 안 했다고 JTBC가 치니까 그거는 이제 경직 신고서를 딱 공개하니까 그거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고 나서 사과한다는 보도는 저는 못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언론의 다른 태도죠. 사과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WFM 관련해서는 사라졌습니다. 그게. 네. 예. 근데 그것을 보도해주는 언론은 없어요. 이게 문제야, 이게 지금. 그래서 의혹의 성 속에서 네. 그거 감옥이 돼서 조국 가족 내에 예. 갇혀 있다가 지금은 이제 뭐 뉴스공장이나 김용민 라이브 등 그리고 알릴레오까지 나서서 진실을 좀 밝히는 국면이 되어서 조금은 그 성에서 탈피하고 있는 예,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내상이 좀 깊어요.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언론 환경만이라도 좀 뭐 민주당이 우호적인 걸 떠나서 언론인들이 비교적으로 좀 균형감 있는 시각만 가졌어도 그렇게 검찰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저 특종 하나만 주세요 이러면서 그 빌빌거리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답답하시죠. 그런데 예, 환장하는 상황이 오진 않지 않았겠는가. 그래요. 언론에 대해서도 이 상황을 모든 예를 들면 한겨레 신문의 모든 기자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고 지금 이 분위기를 이끈 법조기자잖아요. 사회부의 그렇죠. 예. 법조팀. 그리고 지금 상황이 되게 이상한 게 검찰이 모든 정보를 쥐고 있어. 검찰은 모든 자료를 다 털 수 있어요. 그리고 반론권 보장도 안 돼, 정경심 교수 내는. 그렇지. 그래서 동양대 그 소위 표창장 관련 네. 이게 노벨상보다 더 중요한 이 표창장. 이 표창장 관련해서 수사한 기록도 안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재판이 진행됩니까? 네. 그러면 그 수사 기록 좀 달라, 못 준다. 그럼 법원에 수사 기록 열람권을 달라. 법원 답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정경심 교수 내는 재판 연기해달라는 이거 어떻게 반론권을 행사하냐. 이렇게 나오면 언론이 정경심 내 가족을 욕해. 근데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언론이 아까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 기사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기사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제기한 문제가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거나 사실이 왜곡됐다면 그들은 분명 뭔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는데 검찰이나 언론이나 자기네들이 뭐 검찰은 기소 내용이 잘못됐거나 언론은 그 보도 내용이 잘못됐으면 절대 책임을 안 지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또 검찰이 언론에다가 부당하게 네. 그 피의 사실을 공표한다든지. 저는 이거 뭐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책임을 저는 분명 바뀌어야 된다고 이걸 생각해요. 이 볼 때 문화는. 저희가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니까 언론이 다른 데서는 잘 찌르는데 왜 검찰관만 가면 저렇게 되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언론사는
일진, 이진, 삼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진, 잡진, 뭐 일진 이렇게 부르는 게 잡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진이 잡진이고 예. 삼진이 말진이죠. 이게 일본식 표현인데 어쨌거나 여기 워낙 많이 쓰니까 일진, 이진, 삼진이 있고 순서대로입니다. 일진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고 그럼 일진은 어디 가 있냐면 대법원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이진은 각 지방검찰청에 가 있고 삼진이 대검찰청을 커버를 합니다. 그냥 구조가 그래요. 일단 기본 구조 이렇게 알고 이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럼 출입 기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신생 언론사가 검찰청에 출입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출입을 하고 싶어요. 법조계. 그럼 삼진인 대검부터 일단 뚫어야 되고 한 번 뚫으면 대검하고 지검, 삼진하고 이진이 한꺼번에 뚫리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출입을 못한 상태에서 3명의 기자를 그 언론사에서 파견을 하는데 법원에 들여보내주지 않고 하여튼 알아서 6개월 동안 법조 관련된 기사를 씁니다. 어떻게 뚫으냐면은 기존 언론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들어와도 된다. 기자협회나 이런 게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 언론사들끼리 모여서 하루에 현장에서 투표를 해요. 전체 언론 기자 중에 3분의 2가 참여를 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해야 그 언론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투표로서? 예. 근데 이걸 6개월에 한 번씩만 문을 여는데 6개월에 한 번씩 문을 여는데 바쁘면 또 못 해요. 그럼 1년씩 그냥 밀리기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그 다음에 넘어야 될 건 뭐냐면 일진의 벽. 그러면 이제 대법원 출입을 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하거든요.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 3명의 팀을 꾸려서 3년 동안 멤버를 바꾸지 않고 기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기사 쓴 걸 보고 조금 전에 말한 기자들이 하는 거예요. 기자들 중에 일진들이 모여서 또 투표를 해요. 그래서 2017년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JTBC, TV조선, 그 다음에 채널A, 파이낸셜 뉴스, MBN은 참 있었구나. MBN은 아니었고 하여튼 뭐 등등해서 6개 언론사인가 7개인가가 일진 들어가는 거 신청을 해갖고 다 떨어지고 JTBC 하나만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렇게 딱 가둬놓고는 그 안에서 나오는 정보가 이 밖으로 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뭐냐면 안엔 취재할 필요가 없어. 그냥 형님 동생하면서 호영호재하면서 위아더 월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밀려나가면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얘기를 쓰거나 법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쓰면 그 카르텔에서 밀려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언제 있었냐면 이재용의 1심, 2심 판결문을 오마이뉴스가 공개했다고 해서 이미 모든 기자들이 들고 있었고 그걸로 기사가 나오고 있던 때였는데 독자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라고 해서 법원 판결문이 기자들 겁니까? 아니거든요. 법원 판결문을 오마이뉴스가 공개했다는 거 이유로, 그러니까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던 그 엠바고를 깨고 공개했다는 이유로 1년 동안 출입 정지를 먹습니다. 그래요? 예. 이걸 기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법원이나 검찰이 하는 게 아니고요. 기자들끼리 하는 거예요. 지금 기자 카르텔을 이 안에서의 자기들끼리 일종의 카스트 제도 같은 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기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을 출입하고 있는 일진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검찰청장이니 무슨 제3처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호영호재하면서 가깝게 지내니까 자기가 검사인 줄 알아. 그러고 이제 주변에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정치부 기자들도 유력 정치인 쫓아다니면 지가 그 정치인하고 급이 같은 줄 알아. 정치인은 딴 부서로 가잖아요. 이게 도는데 돈이죠, 예. 여기는 그 도는 것도 훨씬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밀하게 사귀면 이 관계가 쭉 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한테 다 특종을 안 주니까.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검찰이나 얘기한 비판기사가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일진, 이진, 삼진을 합쳐서 법조팀이라고 하는 거지. 법조팀. 법조팀.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법조팀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김 소장이 얘기한, 김 대표가 얘기한 것은 기자들끼리 카르텔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보통 저도 말지 기자 때 이제 처음부터 우린 특종을 하는데 뭐를 하냐면 대우자동차 파업 사태에 그 노동자들이 안에서 파업하는 사진을 제가 찍었단 말이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찍어요, 그거를? 예를 들면 몰래 뒤로 사람들 없을 때 밤에 들어가서 찍거나 예. 그래서 담을 넘어요, 담치기.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들으려면 벽에다 대고 벽치기. 쓰레기통 뒤지기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 남몰래 들어가가지고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죠. 그랬다가 아이, 세상에. 뭔가를 하면 찍는다는 거죠. 예. 그런데 다른 영역은 이게 다 돼요. 안 되는 데가 있어. 검찰 안 돼요. 안 되죠. 네, 검찰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처가 어렵죠. 네, 그 은밀하게 진행이 되니까. 그런데 행정부처는 뭐 그래도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이 검찰은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 기록은 웬만해서 유출이 안 되는 거잖아, 원래는. 그렇죠. 그리고 벽치기를 한다고 되냐고.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접근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가 밥 사는 걸 보면 선생님이 제일 밥 안 사고 그다음에 기자가 안 사고 장군이 안 사고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자 장군도 있습니까 그 안에? 그럼요. 장군이 처음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기자들이 수사 기록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인맥이 형성돼야 된다. 그렇죠. 인맥을 어떻게 어떻게 형성하냐고.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서초동 카페들을 돌아다녀요. 그리고 어느 검사는 어느 술집에 잘 갔대. 그럼 술집에서 죽을 칩니다. 이런 모든 그 장벽을 뚫고 사겨. 그런데 이게 사귄다고 그냥 그 뭐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면 이 친해져야죠. 검사는 이 상황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A 언론사하고 친해서 하나 줘. 근데 여기에만 너무 주면 이쪽이 소외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 조국 장관의 사태도 보면 처음에 단독을 많이 한 쪽, 지금 단독을 많이 하는 언론사 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자분들도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런 권력에 엮여 있다. 뭐 이렇게 근데 나중에는 즐기지. 그런 거 그렇죠. 즐겨. 그러니까 중요한 나도 거. 그 중심에 있는 그 거니까. 정보를 받아봐. 그 자신의 네. 존재감이 막 장렬한다고. 그렇지, 회사에서도 더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언론의 기자들 다 욕할 게 아니라 법조팀이 주도한 분위기다 이건. 그 얘기를 하다가 왜 법조팀은 그럼 이렇게 됐나를 얘기해서 구조가 이렇게 네.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명이 검사 입장에서 한 명을 그 따돌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는 밥도 안 먹어주고 그다음에 소스도 하나도 안 흘려줘. 그럼 저절로 도태되는 도태되는 거예요. 거지. 그럼 기자들 사이에서도 따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면 네. 이게 준호변증법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처음에는 검찰이 그렇게 다 흘렸어. 그런데 어느 순간 언론의 영향력이 막강해졌어요. 네. 그러면 언론의 보도가 검찰을 압박해오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되냐? 주고받고 에스컬레이터가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조국 장관 내 이 순환, 저는 이게 일종의 순환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권력 비판 단계는 이미 넘어갔지. 예. 그냥 완전 우리 늪에 빠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순환도 결국은 처음에는 검찰이 흘리고 받아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언론이 에스컬레이터를 시켜. 그러면 검찰이 또 저렇게 가면 더 좋겠구나. 그래갖고 또 거기에 맞게 흘리고 이런 에스컬레이터가 돼서 네네. 심각해졌고 요게 국감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 만 것이 뭐냐면은 5군데 돌아가면서 이제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검사로서는 이렇게 여러 언론사한테 말하자면은 서비스를 한 셈이 되지만 그렇죠. 이게 5군데 언론이 동일한 목소리로 조국은 개새끼다 이렇게 나와봐요. 그러면은 저게 진실인가 보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목소리를 나눠준 아니 거예요. 언론사들이 네.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국은 개새끼 맞지? 다른 목소리가 나오질 않으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너무 기가 막혔는데요. 그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에서 이제 편집을 했다. 이 김경록 씨가 말했던 것 중에 이 증거인멸 부분을 일부러 누락시켰다. 근데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될 것도 없어. 그 누락한 건 전혀 본질도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고. 근데 유시민이가 이거는 누락했다더라. 고의로.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진실을 가리고 지 입맛에 맞게 편집했다더라. 모든 신문이 씨발 한겨레까지 경향까지 씨발 이런 거니까 이게 진짜 미쳤구나. 이 지금 언론은 완전히 단단히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알릴레오의 여파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네네. 검찰도 언론도 특히 KBS가 좀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녹취록 이게 이제 그 녹취록입니다. 제가 이거를 다 구해오셨군요. 봤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거는 KBS 녹취록입니다.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KBS가 사내 게시판에 공개한 게 커뮤니티에 떴더라고. 그래갖고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읽어봤어요. 네네. 그런데 요 녹취록이 유시민 이사장하고 김경록 씨의 변호인만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이게 김경록 씨가 그저께 이미 연행돼갖고 조사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알릴레오 방송이 곧 뜬다. 그러니까 그때 소환이 된 거야. 제가 이 얘기하려고 오늘 꺼냈는데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는 압색 영장을 언제 발부받았냐가 쟁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하필이면 알릴레오가 시작되고 그 즈음에 바로 임의 동행을 했냐.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게 하네요. 예.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0월 3일 날 알릴레오 녹음했어요. 네네. 그리고 저는 그 김경록 씨 변호인이나 뭐 주변의 스타일을 봐서는
김경록 씨가 알릴레오와 인터뷰한 게 검찰에 알려지지 않았나 하고 추정해 봅니다. 그러니까 압색 영장을 그 청구할 시간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압색 영장을 언제 신청했는지 그 신청 일자를 밝히면 되는데 아마도 10월 3일 인터뷰한 이후일 것이다. 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임의 동행에 대해서는 오전에 이제 나오라고 했는데 그 김경록 씨가 시간이 없어서 7시에 데려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오전에는 이미 알릴레오가 그 예고 방송, 티저 방송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게 검찰이 참고인이든 뭐 피의자든 상관없이 출두를 요청하는 것은 보통 최소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여유를 줘요. 그렇지. 그냥 당장 전화했고 지금 나와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10월 8일 아침에 9시에서 10시경에 알릴레오 공고가 떴고 네. 그다음에 검찰의 시간 특정하지 않았지만 10월 8일 오전에 김경록 씨에게 검찰로 나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언제 나와달라고 요청을 했느냐? 오전에 나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오전에 전화했고 야 너 지금 나와 이렇게 한 거거든요. 쉽게 네네. 얘기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검찰이 절대 하지 않는 패턴. 뭐 절대라고 제가 말할 수 없겠지만 제가 그렇게 피의자나 이 관련자를 소환한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없었던 막무가내 패턴, 아니거든요. 뭐 한 이틀 있다가 좀 2, 3일 안에 나오셔야 되는데 시간이 언제 괜찮으시겠습니까? 보통 이런 정도의 조정을 하는데 2, 3일도 너무 빠듯해요. 네,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최소한 그렇게 하는데 당일 아침에 전화해서 당일 아침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오전에 못 나오겠다고 하니까 오후에 불렀다는 자체는 알릴레오 이 나오는 거 뜬 거 보고 불렀다는 것 외에는 사실 저는 다른 설명이 있기가 네. 어렵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언론이 네네네. 김경록 PB가 조사받고 나온 다음에 언론에 이제 조선일보, 국민일보 제 기억에는 그 두 개 확실히 기억나고 경향신문도 썼던 것 같은데 김경록 씨가 인터뷰를 후회한다고 했다. 네네네. 예, 요게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거인멸을 시인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유시민 이사장이 방송을 안 했으니까 이게 편집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를 후회한다는 부분은 사실은 어저께 아침에 유시민 이사장이 김경록 씨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한 이유는 걱정이 돼서. 그래서 저도 막 걱정이 돼서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러니까 알릴레오 호회하기 전에 그랬더니 너무 걱정이 됐다. 네네네. 김경록 씨가.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뭐 자기는 괜찮고 그리고 알릴레오 방송 내용에 대해서 만족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노무현 재단에서 홈페이지에 띄웠습니다. 김경록 씨 메시지를. 인터뷰 후회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네네. 그러면 아무도 정정보도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정정보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기들은 그런 김경록 씨가 후회한다는 얘기를 뭐 카톡으로 받았든지 메시지를 받았든지 녹음했으면 그걸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못 풀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 국민일보는 답해야 합니다. 지금. 그 검찰로부터 받았다는 검사가 김경록을 조사하다 보니까 후회한 눈빛이 스쳤다는 것을 주워들은 게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소설을 쓰면 제가 노벨 문학상 타는 수준이 되겠죠. 네, 이게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거 인멸을 시인했는데 그거를 감췄다. 이 부분은 사실 이게 뭐가 악의적 편집입니까? 이거는 이 김경록 씨가 증거 인멸의 피의자예요, 지금. 피의자. 그래서 직접 이건 재판과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네네. 수사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보내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누락한 것도 나름대로 김경록 씨를 당연하죠.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당연한. 누락이 아니고 이제 1시간 반 동안 한 것 중에서 또 20분을 한 중요하게 추릴 내용들을 추려서 나간 부분에 포함되지 않은 거지. 예를 들어 1시간 반 얘기한 요점이 10가지인데 그중에서 그거 하나만 누락하고 9가지를 했으면 누락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 KBS에서 보도한 바 있는 2가지만 뽑아서 먼저 얘기를 한 거였잖아요. 아니, 난 그건 여기서 누락이라고 할 수 없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그렇다면은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들은 왜 단 하나의 관점으로만 유시민이 왜 그걸 고의로 누락을 시켰느냐 이 관점으로만 한겨레까지 검찰이 얘기를 검찰이 그렇게 얘기해서 씨발 그대로 받아 뿐만 적었다. 아니라 여기 또 중요한 게 숨어 있습니다. 네. 왜 김경록 씨는 KBS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물을 먹은 거잖아요. 네, 배반당했단 말이죠. 네. 본인의 그대로 안 느낌이. 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한겨레에 왜 안 갔을까요?
왜 JTBC에 안 갔을까요? 다른 매체를 안 네, 하니까. 예. 다른 매체 다 안 택하고 알릴레오를 택한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떤 거예요? 모든 제도 언론이 적어도 김경록 개인에게는 다 부정당한 거예요, 건의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순간 알릴레오 대 다른 언론의 구도가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인에게 부정당한 것도 아닌 게 최근에 이제 그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순위를 꼽으면 자, 작년에 제가 1등이 손석희인지 김어준인지 헷갈린다 하여튼 둘 중에 한 사람이 1등이고 네. 손석희 사장이 1등, 2등이 김어준 총수, 3등이 유시민 작가, 4등이 김현정 PD 그리고 5등이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 제가 지금 순서를 그래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김용민 씨는 어디 계신 거예요? 김용민 씨는 안드로메다이겠습니다. 근데 안드로메다. 여기서 웃기는 건 뭐냐면 1, 2, 3, 4등이 언론고시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 김현정 PD는 그러네. PD니까 기존에 있던 언론 출신이 예. 아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이미 있는 사람이 아니다. 언론을 보면서 언론이라고 생각 안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던 거고 그래서 사실 김경록 씨의 선택이 옳았던 게 갈 수 있는 데가 그렇게 한 거예요. 뉴스공장이나 예, 김영민이나 없는 거예요, 몇 개가. 그런 데다가 알릴레오라는 예. 게 지금 뭐 여기 특히 낙검수의 창시자 계시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낙검수 때도 어마어마한 특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요. 했는데 정말 공중파가 하나같이 다 씹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진보 보수를 할 거 없이 뭐 니들이 떠든 얘기를 우리가 왜 취재를 하냐라고 씹었는데 제가 이번 최근에 벌어진 이것들을 보면서 알릴레오가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쨌거나 일개 유튜브 채널 아닙니까? 재단에서 운영하는. 예. 근데 그걸 KBS가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나섰다는 자체가 언론 지형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맞아요. 아주 네. 그러니까.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 언론이 기술적인 발전을 한 걸 보면 처음에 종이신문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방송이 생겼어요. 라디오하고 그렇죠. 라디오. 예. 처음엔 라디오였어요. 그 다음에는 TV가 생겼어요. TV가 처음엔 지상파밖에 없었어. 케이블이 생겼어요. 위성이 생겼어요. 인터넷 TV가 생겼어요. 이렇게 발전을 해오다가 최근에 소위 1인 미디어 시대가 된 미디어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 우리 모두가 요 1인 미디어, 요 스마트폰만 갖고 계시면 그냥 내가 기자가 돼버린 맞아요. 거예요. 예. 이걸 선도한 게 오마이뉴스죠. 네네네. 오마이뉴스의 그 시민 기자가 이미 이 상황을 준비해 오고 있었다. 그래서 오연호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 그 예전에는 그 KBS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면 100% 국민들이 다 다 그렇게 믿었죠. 믿었잖아요. 근데 믿을 이제는 수밖에 없는 아니지. 상황이고 하지만 다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고 저는 또 KBS 출신이라 KBS를 뭐라고 하기도 좀 뭐하기도 하고 좀 그러긴 한데 그렇죠. KBS 출신이면 좀 근데 덜해야지.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지상정이지. 하고 왜냐면 전 또 알릴레오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요즘 사태가 사태인지 알릴레오에서 연락이 없더라고 중요한 때는 안 불러요. 아니 예. 그거 아니고 최근의 예. 것들은 네네. 이게 전부 다 법률적인 문제라 그러니까요. 조수진 변호사가 맞아요. 잘하고 예. 있습니다. 잘하고 계셔서. 반드시 부를 거고 그리고 아니 저는 위로해 KBS 주신 거 아니죠? 아니 KBS 예. 출신이면 KBS에 그렇게 심하게 비난 안 하셔도 다른 네네. 사람들이 다 비난할 테니까 좀 덜 그러니까요. 하셔도 돼. 아 이거 좀 마음이 아프네요. 예. 기